아이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아이들도 참여해서 좋긴 한데 조금 어려운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다시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 변경해서 지난주 했던 제 소개 부분은 빼고요. 다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 소개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인 경제학, 어른들 위한 경제학 그 중에서도 쉬운 부분들, 기초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론이 많기 때문에 원래 이론만 배우다 보면 사실 우리 생활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배워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가격을 매겨야 내가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어떤 거를 판매를 하시거나 혹은 나중에 어떤 제품, 뭐 지식 산업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가격을 매길 때 아주 효과적으로 매길 수 있는 근본이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 아마 평생 써먹으실 거예요. 저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방식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경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볍게 봤었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 Recording.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 그리고 하지만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이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고요. 하지만 자원은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 뭐 그런 자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은 좀 부족해. 부족해서 국수집을 좀 하고 싶어요. 국수가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먹고 국수도 인기도 많은 것 같고 또 꾸준히 잘 되는 것 같아서 국수집을 제가 차리고 싶어요. 알아봤더니 국수집이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나 나온대요. 근데 알아봤더니 비용이 7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회사를 관두고 국수집을 차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야 매출 7천 1천에서 비용 700만 원 빼면 300만 원 남는 거니까 뭐 월급 300만 원 뭐 똑같네.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용입니다. 비용. 첫 번째, 비용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비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회계 비용을 들 수 있어요. 이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장부상의 비용, 실제 비용을 얘기합니다. 위에서 비용이 7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회계 비용은 그대로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 비용을 고려한 이익은
흔히 하는 산수 그대로 1,000만 원에서 매출 1,000만 원에서 비용 700만 원을 뺀 30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회계 비용만 봤을 때. 그러면 이 국수집은 나한테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은 똑같이 300만 원.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계산 방식이죠.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회계 비용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국수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한 가지 더. 그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자주 쓰는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기회비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다른 것의 가치를 얘기해요. 내가 회사에서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관두고 국수집을 하게 되면 저는 회사 월급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포기한 것이 얼마? 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국수집의 기회비용은 300만 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할 때 짜장면의 기회비용은 짬뽕이죠. 짜장면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다른 것은 짬뽕이니까.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계산할 때 기회비용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회비용까지 같이 고려를 해라. 그러면 자, 비용을 우리가 고민할 때 첫 번째, 장부상의 비용, 회계상의 비용이 700만 원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죠. 700만 원. 다음에 무엇을 고려해라? 기회비용을 고려해라. 자, 기회비용이 얼마? 국수집을 함으로써 내가 포기하게 된 것의 가치 얼마? 월급 300만 원. 그러면 기회비용을 고려한 총 비용은 실질 장부 비용 700만 원에 기회비용 300만 원을 더하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익은 얼마? 매출 1,000만 원에서 비용 1,000만 원을 뺐더니 이익이 0원이에요. 0원. 이 국수집의 가치는 저한테 0원입니다. 0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국수 가게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 여기는 지하철역과 먼 국수집이어서 임대료가 월세가 저렴해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밖에 안 나간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나의 기회비용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나의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이것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용은 아까처럼 회계비용, 장부비용과 기회비용을 둘 다 더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매출력이 1,000만 원이고 이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용 800만 원을 빼니까 실제적인 저의 이익은 얼마?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수집은 저한테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국수집을 해서 3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저한테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수집은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된다. 아까 제가 비용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비용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국수집을 차렸는데 옆에 봤더니 돈가스가 더 잘 돼. 돈가스 잘 팔아. 손님이 많아. 아차 싶은 거예요. 돈가스를 차렸어야 되는데 왜 돈가스를 내가 생각 못했지? 그래서 돈가스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싹 물어봤더니 돈가스는 한 달에 700만 원씩이나 번대요. 와, 돈가스 많이 버네. 나는 지금 여기 국수집 한 달에 300만 원인데 돈가스 700만 원이면은
나보다 2배나 더 버네. 돈가스를 할까? 돈가스로 매장을 바꿀까? 라고 생각했더니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 제가 지금 이거 인테리어 국수집 인테리어 하느라 3천만 원이 들어갔고 여기 뭐 월세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부동산 뭐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제가 이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5천만 원을 제가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바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돈가스 순이익은 700만 원인데 이미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썼으니까 5천만 원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지금 돈가스 한 달에 700만 원씩 나보다 2배씩 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학적에서는 이 인테리어 투자금 3천만 원과 권리금 2천만 원 이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매몰 비용. 이미 돈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맞죠? 인테리어비랑 권리금 이 5천만 원은 어떻게 제가 회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써버린 거죠. 이미 지불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가치를 뜻합니다. 매몰 비용은. 내가 인테리어 썼는데 지금 인테리어 다 뜯어 다시 다 복구한다고 저한테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돈가스 한 달에 7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인테리어랑 권리금 5천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은 이미 들어갔지만 이거는 결정에 영향을 주지 마라. 이거는 제외시키고 현재 앞으로 들어갈 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만약에 이 5천만 원이 아까워서 5천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그냥 국수집 좀만 더 하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돈가스를 하게 되면 한 달에 700을 버는데 국수집은 지금 한 달에 300씩 벌죠. 400만 원씩 손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가 되시죠? 이 5천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업종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국수집을 하면 저는 이 돈가스 700을 못 벌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400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매몰 비용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 매몰 비용이 무시하기가 쉽지 않죠. 왜?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돈이 지금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뽑고 싶다는 거죠, 본전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몰 비용을 고려해라.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를 이용한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를 처음에 뉴스에서 접하고 나서 매몰 비용을 바로 떠올렸었거든요. 자, 어떤 사기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코로나 사건 이후에 주식 투자 뭐 그런 것들이 열풍이 굉장히 일면서 뭐 주식 투자니 해외 선물이니 코인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래요.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익도 더 잘 나고 뭐 수수료도 저렴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이용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쪽 계좌에다가 은행 계좌가 아니에요. 그쪽 계좌에다가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을 넣습니다. 투자를 해요. 3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3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잘 돼. 제가 3천만 원을 넣었는데 2천만 원이나 벌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넣었는데 5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와, 돈 벌기 쉽네. 야, 국수집이고 돈가스고 할 게 아니라
이걸 했어야 됐네. 아, 주식을 했어야 됐네. 근데 구스집에서 돈가스로 바꿔야 되니까 이 돈을 출금하자. 이 돈을 출금해가지고 돈가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돈을 출금하려고 했더니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출금 왜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이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합니다. 지금 여기 돈 출금하려고 하는데 왜 출금이 안 되죠? 했더니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 고객님, 저희 회사는 최소 출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6천만 원이 되어야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현재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더 입금하시면 6천만 원 전부 다 출금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내가 이미 2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거기다 내가 1천만 원만 더 입금하면 6천만 원을 다 출금해서 2천만 원이라는 이익을 내가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1천만 원을 입금 딱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됐어요. 출금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또 출금이 안 돼. 여보세요, 왜 지금 출금이 안 되죠? 아,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알았었어요. 6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을 입금하셔야 되네요. 최소 출금 금액이 7천만 원이네요. 아, 좀 뭔가 이상한데? 아, 그래도, 네, 뭐, 이미 2천만 원, 뭐, 내가 벌었으니까, 네, 내 돈 또 3천만 원도 있고, 내 돈 2천만 원 번 것도 있고 하니까, 뭐, 1천만 원 더 입금하지 뭐. 네, 뭐, 이번에는 되겠지. 해서 1천만 원을 더 입금했어. 그래서 7천만 원이 됐는데, 인출을 하려고 보니까 또 인출이 안 돼. 어떻게 된 거예요? 7천만 원 된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1억 원을 입금해야 된답니다. 1억 원이 최소 금액이랍니다.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처음에 3천만 원 투자금 들어갔죠. 2천만 원 벌었죠. 그 다음에 지금 1천만 원, 1천만 원 두 번 들어갔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죠. 이게 지금 다 매몰 비용인 거예요, 매몰 비용. 3천만 원을 더 입금하래. 1억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뭐 남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어쨌든 이 돈을 찾아야 되니까 본전 심리 때문에 3천만 원을 더 입금해서 1억을 딱 만들었습니다. 자, 출금. 네. 갑자기 이 회사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네. 돈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지금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많이 벌어졌고요. 지금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본전 심리 때문에. 처음에 3천만 원 넣어서 2천만 원 벌었을 때 1천만 원 입금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이상함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 3천만 원 들어간 본전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입금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3천에서 중단했으면 어떻게 보면은 3천만 손해볼 수 있었던 거를 결국에는 수익으로 난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사기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본전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나 무엇이든지 반드시 공인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되시고요. 그렇지 않은 개인들, 작은 거래소 그런 프로그램은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런 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계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 그리고 매몰 비용을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뭐다? 기회 비용 그리고 매몰 비용 이 두 가지.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거 가볍게 복수 한번 해볼게요. 자, 경제적 자원. 네. 노동자는 노동을 공급하고요. 그 대가로 임금, 네,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는 자본의 대가로 이자를 받죠.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 네, 그리고 지주는 토지의 대가로 지대를 받는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본, 토지를 빌려주는 자본가와 지주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보다는 자본가가 지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게 성인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가급적 노동자보다는 자본가랑 지주랑 결혼해라라고 저희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격. 모든 것들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노동을 공급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저희가 월급을 받죠. 이것은 사실은 나의 노동의 가격이나 마찬가지. 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9,150원이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9,150원이 아니라 내가 1시간 동안 일한 내 노동의 가격이 9,100원이라는 거예요. 노동의 가격. 그리고 자본, 돈을 빌려준 거죠. 내 돈을 빌려준 가격이 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는 지대. 이처럼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자, 노동자들. 네, 자, 노동자들이 대다수인데 포인트는 그거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나의 노동의 가격을 높인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나의 노동의 가격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소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희소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급, 노동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1시간 일을 했는데 누구는 최저시급 9,160원 받고 옆에 있는 누구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느끼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네, 희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1시간당 9,150원인데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가 있죠. 네, 지금 두 사람이 이혼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변호사는요, 현재 시간당 14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시간당 140만 원. 누구는 1시간에 9,150원 받고 누구는 1시간에 140, 50만 원을 받습니다. 왜?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희소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동자가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인이 희소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경제에는 3대 주체가 있어요. 노동자, 자본가, 지주로 이루어진 가게. 가게가 있고요. 일반 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있고요. 다음에 기업. 기업은 회사고 그다음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이 3대 주체를 다 합쳐서 국민 경제라고 불러요. 이렇게 세 주체가 한 나라,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가계는 무엇 하느냐? 우리 개인이죠, 개인. 개인들, 네, 기업에, 회사에 노동을 공급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월급 받아서 어떡하죠? 일부는 은행에 저금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면서 소비를 하죠. 그래서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공급하지만 동시에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물건을 사서 그 돈이 기업으로 다시 들어가죠. 이처럼 돈이 순환합니다. 기업은 가게에서 온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노동력을 제공받죠. 노동력을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리고 이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죠. 상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요. 그러면은 개인들, 가게가 기업한테 돈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순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환을 통해서 순환한다. 가게는 노동을 공급하고 그리고 기업은 대신에 월급을 주고
그리고 기업은, 아니 개인은, 가게는 그 물건을 사고 그럼으로써 돈이 기업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럼 기업은 받은 돈을 다시 개인에게 월급으로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환된다. 1대1이 아니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제들의 주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가게는요. 우리 개인들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만족을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만족도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기업들은 뭐냐?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정부는 이 가계와 기업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체들마다 다 이익이 다르고요. 이 가계가 어떻게 해서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세부적인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이고, 네, 자 미시경제는 무엇이냐? 방금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어떻게 해야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시경제입니다. 미시 이게 미자가 미세하다 있죠. 작게 본다는 뜻이에요. 미시. 반대로 거시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자가 클 거자인데요. 크게 본다. 이 시자가 보다는 시죠. 볼시, 시력할 때 시자. 거시경제는 뭐냐면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거예요. 경제 전체. 무엇을 활용하느냐? 이때 지표, 거시경제 지표라고 부릅니다. 지표를 활용해서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금리, 금리는 이자를 뜻합니다. 이자, 그리고 환율, 환율,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죠. 교환 비율, 네, 그래서 환율입니다. 그리고 물가,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경제가 어떻게 해야지 발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거시경제.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 중에 매크로 투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크로 투자는 뭐냐면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거시경제 지표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매크로 투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비중이 좀 굉장히 적어요. 그럼 무엇을 분석하느냐? 이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거시경제 지표 중에 금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라는 거는 시장과 주식시장과 투자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은행에 지금 저희가 돈을 맡기면 1년에 이자 1% 받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은행에 맡겨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 안 맡기고 투자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금리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금리가 5%로 올라간다면, 여러분, 금리가 5%로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은행에서 금리를 5%나 주면은 야, 나 투자 괜히 복잡하게 투자할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편하게 돈 넣어놓을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자산들은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투자를 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투자를 안 해야 되겠죠. 다들 주식을 팔고 은행으로 돈을 넣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겠네. 아, 그러면 우리는 하락에 베팅하자.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기술이 공매도나 풋 옵션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락에 베팅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막 금리 인상한다고 막 그러죠. 지금 경기가 과열돼서 5월 달에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릴 거다.
긴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럼 지금 현재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네, 지금 급하게 살 필요가 없겠죠. 네, 좀 천천히 봐야 되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매크로 투자입니다. 매크로 투자. 거시경제. 이 거시경제에서 이 거시가 매크로라는 뜻이에요. 매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문에서는 거시지만 영어로는 매크로입니다. 이처럼 거시경제 지표에 기반한 투자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된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봤더니 앞으로 달러가 올라갈 것 같아. 달러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요?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달러 자산이 뭐냐? 뭐 달러로 살 수 있는 거. 미국에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특별한 기업 분석보다는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크로 투자예요. 자, 이번에는 수요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사려고 하는 욕구, 재화, 이건 물건이고요. 용역은 서비스, 내가 어떤 물건을 살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좀 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상승할수록 어떻게 된다? 수요는 감소한다. 당연한 거죠. 수요는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개인들의 뭔가 소비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상승할수록 뭔가 하고 싶지 않죠. 식당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는 감소한다. 우리들이 사고 싶은 욕구가 점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수요의 법칙입니다. 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 자, 수요의 탄력성. 탄력성이 뭐냐? 외부 변수가 변했을 때 그것이 변하는 강도래요. 변하는 정도가 클수록 탄력이 크다. 자, 여기 선생님이 제 앞에 풍선이 있어요. 자, 풍선이 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풍선을 딱 찔렀어요. 찔렀을 때 풍선이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면 굉장히 탄력이 좋은 거죠. 이처럼 변하는 게 굉장히 크면 탄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침대에 매트리스가 있어요. 침대에 누웠더니 푹신푹신합니다. 변하는 강도가 커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탄력이 크다. 오, 탄력 좋네. 근데 반대로 딱딱한 매트리스는 우리가 아무리 위해서 해도 변하지 않죠. 우리 몸만 아프죠. 이것은 무엇이다? 탄력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대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줄어든대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어떤 거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어떤 거는 조금 줄어들 거예요. 이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생필품,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 칫솔이라든지 치약, 아니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 쌀, 이런 것들은 생활 필수품이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다? 네, 비탄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왜?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안 사지 않고 그대로 사니까. 우리의 수요, 우리의 마음에 변함이 없으니까.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생필품들은. 연필 한 자루에 1,000원 하던 게 1,500원으로 50%나 올랐다고 해서 연필을 안 살 수 없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처럼 생활 필수품, 생필품들은 비탄력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사치품들은 탄력적이다. 사치품들은. 왜? 사치품들은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에이 뭐 굳이 내가 굳이 뭐 이 가격에 해 뭐 안 해도 돼라고 하면서 사치품들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변해요.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치품은 탄력적이에요. 이 비탄력적과 탄력적의 개념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회사. 거기는 어디느냐? 바로 명품 매장입니다. 명품 회사들. 명품 회사.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샤넬 있죠? 네, 그런 가격들. 왜냐? 이 샤넬이라는 회사가 알아버렸어요. 한국의 소비자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떨어진다. 무슨 뜻이냐? 샤넬에서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 이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샤넬에서는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가격 올렸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어때요? 여전히 사죠. 여전히 사죠. 내가 600만 원짜리 샤넬백을 하나 살려고 하고 있다가 이 가방이 10% 올라서 660만 원 됐어. 그러면 이거를 아우 야 10% 올라서는 안 살래. 이게 아니죠.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죠.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입니다. 샤넬 이 회사, 이 전 세계의 명품 회사들이 알아버렸어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명품 소비자들은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가격을 팔아도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가격을 더 올려서 팔 수 있으니까.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이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겠지만 올려도 잘 팔리는데 내릴 이유가 없겠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입니다. 이 탄력도는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 한 잔에 3,000원에서 3,500원이 됐다고 해서 3, 40대 이상은 마음이 변하지 않죠. 500원 가지고 마음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이 적은 금액도 크게 느낄 수 있는 10대나 20대들은 이 500원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아, 비싼데? 딴 데는 1,500원인데, 딴 데 2,000원인데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나이에 따라 탄력도도 달라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이에 맞게 여러 가지 할인 정책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주 고객들이 30대 이상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탄력도가 낮아요. 돈 몇 푼에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그대로 가되 가격이 조금만 할인해줘도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10대나 20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할인 혜택을 많이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익도 극대화하면서 30대 이상으로 해서는 이익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10대, 20대에 있는 수요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아까 국수 한 그릇, 네, 드디어 국수 가게를 열었어요. 열어서 국수 한 그릇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아야 좋을까요? 국수 한 그릇을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옆집 5,000원이니까 나도 5,000원에 팔아? 이게 아니죠.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국수 한 그릇에 5,000원이래요. 사람들이 국수 한 그릇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탄력도가 많이 바뀔까요? 내가 국수를 먹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점심 국수 먹어야지라고 내가 결정했는데 국수 가격이 몇백 원 오른다고 해서 국수를 안 먹을까요?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국수 한 그릇을 7,000원에 팔아? 물론 7,000원에 팔면 좋죠. 근데
먹는 사람이 7,000원에 먹을까요? 야, 내가 국수 한 그릇에 그냥 대략적으로 5,000원 정도 하니까 5,000원 정도에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국수 한 그릇 7,000원인 거 보면 국수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안 먹죠. 밥을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7,000원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해버려요. 7,000원은 안 돼. 그러면 6,000원? 6,000원도 조금 애매해. 네. 왜냐면 저렴한 식당에 가면 6,000원에도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국수를 얼마에 팔까? 내가 5,000원에 팔까? 5,500원에 팔까? 5,900원에 팔까? 얼마에 팔까?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국수를 판다고 하면 저는 대략적으로 5,700원, 800원, 900원에 팔 것 같아요. 왜? 5,000원짜리 국수 먹으러 온 사람이 5,700원이 됐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탄력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5,000원에 팔 거를 5,700원, 800원 혹은 5,500원에 팜으로써 몇백 원이라도 이익을 더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수요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5,000원 파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5,0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의 탄력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높게라도 가격을 책정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대신에 뭐 조금 소비자한테 좀 미안하다 싶으면 그만큼 뭐 다른 뭐 서비스를 좀 더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을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뭐 다른 밑반찬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처럼 수요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거는 꼭 국수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판매할 때 다 적용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저도 많이 하는데 강의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 강의료를 책정할 때 이 수요의 탄력도를 이용해서 저도 가격을 매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10,000원짜리 판다고 해서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00원에 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팔 게 아니라 20,000원에 팔면 이 강의 들을 사람이 20,000원이라고 안 들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해서 아니야 안 바뀌어. 나 20,000원에 팔게라고 하면 10,000원에 팔 때보다 수익이 2배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저는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뭐 상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판매할 때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하시면 이익이 더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공급. 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 자,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은 증가한다. 네, 공급의 법칙. 네. 내가 국수 한 그릇에 뭐 5,500원에 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 6,000원이 되고 7,000원이 되고 하면은 뭐 팔수록 남으니까 저는 더 많이 팔고 싶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은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반대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수요는 줄어든다. 하지만 공급은 더 많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거래가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경제학에서는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내가 아무리 국수를 팔아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내가 10,000원에 책정하면 팔리나요? 네. 안 되죠. 왜? 저는 공급하지만 수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쭉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그 국수를 사 먹으면 그때 비로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서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균형입니다. 균형 가격. 네. 그리고 공급도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 아까 이제 개념을 잡으셨죠.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 변화의 강도.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됐고요. 50분이 됐는데 제가 마저 준비한 것까지 마저 해드릴게요. 자, 효용 극대화. 아까 가게는 네,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효용이 한문이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족, 네, 만족. 즉 뭐냐? 우리 개인들 가게는 우리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 근데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는 뭐냐? 한계를 더했을 때의 변화량입니다. 한계 더했을 때의 변화량. 내가 지금 국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굿을 하나 더 만들어 팔았을 때 실제로 나한테는 이익이 얼마가 더 남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한계라고 부르고요. 한계 효용은 한 개를 더 소비했을 때, 한 개를 더 소비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만족도가 생기느냐예요. 한계 효용.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배웠었죠.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더 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첫 숟가락의 밥이 가장 맛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말은 안 썼지만은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무엇을 하고 부르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무슨 뜻이냐? 네, 동일한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한계 효용은 점점점 감소하게 된대요. 이 뜻은 무엇이냐? 내가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강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다 살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물건을 소비를 해서 나의 만족도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비할 때도 유용하게 쓰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다양하게 배분함으로써 나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된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게임 이론은 원래 제가 준비했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렵게 듣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님.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 우리 대학 강의 같았습니다. 맞죠? 우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마케팅,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내용은 참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야, 대학 다닐 때가 생각납니다. 진짜 경영학과에서는 굉장히 쉬운 쪽일지 몰라도 일반인들한테는 맞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것들이 또 좀 와닿았어요. 지금 제가 코인을 조금 샀는데 금리가 인상된다는데 확 딱 팔아버릴까요? 이렇게 팔랑깁니다. 정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왜 주가가 올라가고 또 코인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이 조금은 되겠다라는, 그래서 내려가도 좀 마음이 좀 단단해질 수 있겠고 올라가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하나를 another job을, 지금은 투잡 시대니까 그리고 기경제 시대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냥 감으로 였다 하면 되겠다, 내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집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따질 건 따질 줄 알았는데 못 따져가지고 다른 걸 따지잖아요. 맞죠? 그 건물이 얼마나 싸냐 비싸냐 뭐 이런 것만 따질 수 있거나 맛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커피숍을 열라고 했을 때 계속 바리스타 자격증을 12개를 따면 뭐합니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이 하나씩 두 개씩 생각이 나십니까? 야, 그죠? 너무 재밌죠? 야, 역시 돈 얘기는 재밌습니다. 자, 오늘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질문해 주실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직접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투자 쪽으로 이제 조금씩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경제보다는 궁금해요. 이제 투자 쪽으로 주식이나 너무너무 궁금해요. 조금씩 이제 발을 넓혀서 그렇게 네.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제가 잠깐 잡고 있어야 되니까 투자를 해주실 건데 어떤 종목이나 이런 걸 알려주신다보다 방법이나 장투, 포트폴리오 이런 걸 알려주시는가요? 일단 투자의 기본 이론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몰라서
지금 난이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정답일 네. 겁니다. 그래서 차트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 차트에 대해서 어려워하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생각도 못하죠. 네, 그래서 차트를 보는 기초 같은 아, 거, 네, 그런 진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그건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쉽게 설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야, 네, 다른 분들이 들으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와우. 설명했다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시간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주식에 관한 책도 내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처음부터 살짝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요즘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대부분 주식 계좌 하나 정도는 들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또 주식을 하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고 있다고 하기 못하지만 그냥 사고 팔고 정도만 했다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 더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또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양선호 작가님 몸무게 빼고는 다 키 남자는 키죠. 키 빼고 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선모습을 못 봐서 못 배워서 서서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질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우리 작가님께서는 지금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십니까? 안 세봤는데 셀 수도 없을 만큼이세요? 안 세봤는데 근데 주 수입은 제가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니까 와, 이제 가장 큰 수입은 주식에서 많이 오죠. 주식. 와,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앉아서 주식 투자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저는. 와.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주식 투자로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너무 한 개도 네. 와닿지 않거든요. 어, 얼마나 투자를 해야 그게 네, 그걸로 생활이 될까요? 제가 이번에 단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증권회사 다닐 때는 투자 위주로 하다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단타에 관심을 아, 가져서 단타만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오 했었거든요. 마이 갓. 그래서 제가 단타를 위주로 하고 제가 이번에 출판한 책도 단타와 관련된 책이어서 이번에 제가 3월 달에 이제 책 출판하면서 개인분들한테 단타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오 마이 하시더라고요. 갓. 네. 다들 주식을 사놓고 묻어놓고만 기다리는 줄만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타하는 거는 처음 알았다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사놓고 묻어두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당일 당일 사고 팔거나 아니면 사서 뭐 2, 3일 내에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단타도 굉장히 많습니다. 와,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을 또 대부분 우리가 직장인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단타를 하는 거는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아, 순간순간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요새 사실 처음에 2020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시장이 엄청 좋아서 많이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실 손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타에 관심을 더 가지셨고 아, 지금 직장인분들도 단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왜냐, 네, 항상 빨리 회사를 관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빨리 네, 이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단타 그쵸. 관심이 요즘 굉장히 많으세요. 맞죠, 맞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면 직장을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가 직장을 들어가면 나오는 게 꿈이 되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 종목은 우리 주식인데 몇 군데에서 수입이 생기십니까? 주식 제가 직접 하는 거, 네, 그리고 하는 거랑 또 제가 따로 주식 정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 주식 강의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별도로 제가 강의하는 게 또 프로그램 따로 있거든요. 그거 있고, 또 이렇게 외부 강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출판 인쇄도 좀 있고, 음, 그리고 뭐냐 또 제가 영어, 외국어 그쪽도 제가 또 하니까 그쪽 수익도 음, 있고 와. 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보면 한 일곱 여덟 개 된다 맞죠? 한 열 개는 되겠다. 몇 개 좀 더 있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그렇게 볼 때 한 열 개 넘겠다 네, 맞죠? 질문을 보니까 네.
부동산도 탄력적인 품목이 아닌가요? 부동산 투기에서 유용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도 탄력성?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은 없는데 부동산 제가 보기엔 비탄력적 같은데 부동산 네, 부동산은 비탄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경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샤테크를 할 정도로 수혜 탄력성이 나에 열리는 나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개인의 수요 탄력성을 생각한다면 어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질문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나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네, 샤테크, 네 맞아요. 저도 샤테크 정말 공감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인 수요 탄력성 생각하시는 어떻게 생각? 어느 부분이죠? 일단 샤넬은 지금 뭐 거의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 네, 완전 비탄력적.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뭐 예전에는 진짜 돈 많은 부유층, 진짜 돈 많은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샤넬 고가 제품을 많이 샀었는데 요새는 뭐 개나 소나 다 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샤넬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쪽으로 다른 브랜드를 보고 있다라고 하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거기는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답변 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니면 다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제가 질문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연령이 낮아지니까 점점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도 오히려 젊은 연령층까지 더 덤비니까 오히려 더 비탄력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단타 종목 잘 잡는 방법 알고 싶어요. 네, 그거는 원체 고급 기술이죠. 네, 저는 NFT는 하지 않습니다. 네, NFT는 하지 않아요. 저는 주식만 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저는 주식만 하고요. 뭐 선물이니 뭐니 저는 그런 거는 저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을 사랑합니다. 주식을 사랑합니다. 네, 주식은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네. 주식을 사랑하고 싶은 일인이 되고 싶네요. 너무 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또 확 높아지네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 또 뭔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저요. 네, 우리 네. 민수정 양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네, 질문하세요. 투자하면 뭐가 좋아요? 아, 야, 어, 질문이 투자를 하면 뭐가 좋은가? 투자의 장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에 뭘 하는 게 좋은가요?를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본 거예요? 장점이요. 투자의 장점. 투자의 장점. 투자의 장점. 음, 보통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그런데 투자는 뭐가 좋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삼성전자가 좋은 건 알아. 근데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일을 못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시험 보기도 힘들고 자격도 까다롭고 삼성이 앞으로 계속 커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삼성전자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념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삼성전자 직원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에 텐센트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텐센트라는 회사가 있길래 조금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을 따라해. 얘네가 뭐냐면 중국의 카카오톡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봤을 때 아주 예전에 봤을 때 카카오톡을 좀 따라하길래 좀 어설프게 따라하길래 좀 별로네. 역시 그냥 한국 따라하네 했는데 이 회사 주가가 나중에 한 4배, 6개 올랐었거든요.
내가 그때 그거를 알았더라면 거기에 투자를 했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이 회사 직원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내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것이 투자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할 돈을 지금 들어오는 월급에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가정마다 모든 가게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정해질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뭐 지출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딱히 몇 프로라고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금액까지 해서 딱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투자를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할 대상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네, 역할이고 또 도리이기도 하니까. 초등학생인데 주식을 공부하고 싶다.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도서관에 가서 투자에 관한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보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주식 돈이 있으면 혹시 돈 여윳돈 뭐 세뱃돈이나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뭐 한 주던 두 주던 지금 한 7만 원도 안 해요.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한 주에 7만 원도 안 하니까 한 주 사놓고 그냥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친숙해져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단타보다는 현재는 투자로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월 2만 원씩, 네, 매월 2만 원씩, 월 4만 원이라면 매월 2만 원씩, 2만 원이라서 삼성전자 주식은 못 사겠는데, 잠깐. 지금 삼성전자에서 주식을 쪼개서 살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한 주에 7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식을 쪼개서 내가 만 원밖에 없으면 만 원어치만 살 수 있는 쪼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삼성인데 이게 지금 미국 주식 쪼개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뭐 소수점 거래니 뭐 주식 쪼개서 사기 하여튼 그 찾아보시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처음이니까 듣도 보다 못한 회사 말고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아는 회사 있죠. 누구나 다 아는 회사. 뭐 아마존, 뭐 테슬라, 아니면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 누구나 다 아는 회사들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중에서 네, 거시경제가 훨씬 더 좋죠. 네,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는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데 투자의 목적이라면은 거시경제가 훨씬 더 좋고요. 해외 주식 어디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요새는 증권회사들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증권회사 이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건데 요새는 수수료가 워낙 저렴해서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미국 주식 뭐 수수료 뭐 무료 치시면은 나오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주식을 쪼개서 산다는 건 코인 사듯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삼성전자 한 주에 7만 원이다. 근데 아까 우리 아이처럼 2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2만 원어치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쪼개기입니다. 쪼개기. 이거 지금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나온 코인은 잘 아는데 오래된 주식은 잘 모르는 아주 신기한 제가 이 질문 저도 쪼개 사는 거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방금 우리 아들이 그거 돼 어플로 하면 돼. 그렇게 사고 있어 엄마. 아유 그렇게 그래서 이 경제는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과 공부가 장땡인 것 같습니다. 오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또 더 질문하실 것이 있을까요? 오늘도 질문 시간에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질문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질문해 보는 거. 오늘 우리 민수정 님이 아이 이름인가요? 엄마 이름인가요? 엄마 이름이야. 아, 네. 아이 이름은 뭘까요? 김유빈이야. 김유빈 네. 님. 야, 오늘 최고의 질문이었습니다. 투자가 왜 좋은가? 그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야, 완전 커서 크게 될 놈이다. 자, 나랑 친하다. 알겠지? 누군지 몰라도 우리 유빈이한테 뭔가 제가 선물을 쏘고 싶습니다. 나중에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둘이서 예쁘게 커피숍 가서 두 분이서 굉장한 토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고 네이버도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 갈 수 있는 걸 쏘아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의 최고의 질문이었어요. 현타가 왔습니다. 저는 진짜 아 맞구나 하면서 그리고 우리 진짜 설명을 정말 우리 강사님 많이 아시고 정말 경험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또 많은 실수도 하셨겠죠. 그런 느낌이 참으로 많이 옵니다. 참 이렇게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참으로 잘해 주시고 또 책을 쓰셔 그런가 이렇게 길지 않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잘해 주셔서 배운 게 많습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그래요.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되죠.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안 들어오신 분들 말씀드려가 다음 주에 진짜 좋은 거 얘기해 줄게 이렇게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거 들을게 해줄게 해서 다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작가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토요일 귀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또 도움될 수 있는 꼭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보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열정적으로 들어주신 여러분도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시간을 축적해서 좀 더 부자에 가까워지고 돈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도 일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세상을 한번 앞서 나가봅시다. 너무너무 희망적인 토요일 밤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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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주아 양 다음 주에 질문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정님 스폰서님 누구실까요? 박은선 스폰서님이요. 다이아몬드 스폰서님 누구실까요? 박주희 스폰서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안녕.